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제네바행 KE915편 비행기는 순조롭게 고도를 높여갔다. 창밖은 칠흑죽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스치는 구름만이 희미한 실루엣을 그렸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은 강서연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보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 없이 복잡한 조항들을 훑어내렸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그녀의 내면을 반영하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다. 5년 전 국정원을 불명예스럽게 떠난 이후 그녀는 민간 보안 컨설팅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서연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터득했다. 이번 제네바 출장은 스위스 은행의 VIP 고객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그녀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가 될 터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잠시 휴식을 위해 태블릿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퍼스트 클래스 구역으로 향했다. 커튼이 살짝 젖혀진 틈으로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다. 잘 다려진 셔츠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시간은 순간적으로 멈췄고 비행기 엔진의 굉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아득해졌다. 그곳에는 최진혁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진혁, 국정원 해외 파트 총괄 책임자이자 5년 전 그녀의 숨통을 끊었던 바로 그 남자. 한때는 존경하는 상사이자 멘토였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는 젊은 요원이었던 서연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뢰와 존경은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종이 한 장. 그를 다시 마주친 순간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소금물에 닿은 듯 쓰라리게 아파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아서는 안 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옆자리의 남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5년간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듯했다. 반면 자신은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어둠 속을 헤매야 했다. 불공평한 현실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냉철함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왜 제네바에 가는 걸까? 단순한 출장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의 옆에 앉은 남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갤리 쪽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척하며 퍼스트 클래스 구역을 자연스럽게 훑어볼 생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우아하고 조용했다. 승무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을 받아든 그녀는 몸을 돌리는 순간 최진혁과 동행한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금융범죄와 무기밀매로 인터폴에 수배 중인 국제 브로커 미하일이었다.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방울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국제 범죄자와 함께 제네바로 향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5년 전 실패로 끝난 피닉스 작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당시 최첨단 무기 기술을 밀매하려던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다. 서연은 그 작전의 핵심 요원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작전은 실패했고 동료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돌아왔다. 최진혁이 내민 증거는 바로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지였다. 서연이 사용하던 암호화된 통신 장비에서 외부로 정보가 유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가장 믿었던 최진혁마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실망이다 강서연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 눈빛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악몽으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피닉스 작전의 실패 조작된 검사 결과지, 그리고 지금 최진혁과 미하일의 동행. 어쩌면 작전을 실패로 이끈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배신자가 바로 최진혁 자신이라면 끔찍한 가설이었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제네바에서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것일 터였다. 5년 전과 똑같은 혹은 더 위험한 거래를.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심장은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신이 준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죽은 동료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어떻게 여기는 고도 3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 아니었다. 외부와의 통신은 제한적이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태블릿과 기내 와이파이뿐이었다. 맨몸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자신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듯 했다. 그래, 포기할 수는 없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비록 지금은 하늘에 떠있는 작은 비행기 아니지만 이곳이 바로 5년 전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블릿을 켜고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은 가능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구축해놓은 비상 연락망에 접속을 시도했다. 국정원을 낳은 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녀만의 네트워크였다. 몇 번의 인증 절차를 거치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연결이 성공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코드명 피닉스, 현재 위치 K2212로 목표 확인.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다시 최진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미하일과 대화를 멈추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 가면 뒤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과 배신이 숨겨져 있을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5년 전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그의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어둠 속을 날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 좁은 기내 공간에서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5년 전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시작된 거짓의 탑. 오늘 밤 하늘 위에서 그 탑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향해 날아오르는 불사조 피닉스 그 자체였다.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우선 최진혁이 제네바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다. 미하일과의 만남은 단순한 접선일 수도 있고 거대한 거래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퍼스트 클래스와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이용해 항공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와 방화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정원 시절 그녀는 최고의 해킹 기술을 가진 요원 중 한 명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더욱 정교하고 대담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작은 보안 허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얻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투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승무원에게 경고가 갈 것이고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잠시 후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가 나타났다. 성공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설치된 개인 스크린의 마이크를 원격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주변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을 터였다. 그의 좌석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서연은 그의 옆자리에 앉은 미하일의 좌석을 목표로 삼았다. 범죄자들은 보통 IT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미하일의 좌석 시스템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녀의 접근을 허용했다. 서연은 즉시 마이크를 활성화하고 음성 데이터를 자신의 태블릿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설정했다. 이제 그녀의 귀에는 최진혁과 미하일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기내 소음 때문에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제네바 은행, 비밀 계좌, 그리고 최종 프로토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보 거래가 아니라 거액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무기 기술과 관련된 최종 데이터를 넘기려는 것이 분명했다. 피닉스 작전 당시에 사라졌던 바로 그 기술 데이터였다. 그 데이터만 있다면 소형화된 고성능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만약 그것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최진혁은 단순히 자신의 부패를 덮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화에 더욱 집중했다. 계약금은 약속대로 입금되었나? 최진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탐욕만이 가득했다. 미하일이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자네는 언제나 확실한 파트너니까. 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한패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닉스 작전의 실패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진혁은 작전 정보를 미하일에게 팔아넘기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젊고 유능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던 여성 요원은 희생양으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커리어와 인생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것이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지금 엿듣고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하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군가 우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여전했다. 서연은 즉시 모든 연결을 끊고
원래의 승객 화면으로 되돌아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몇 분 후 최진혁의 수화로 보이는 남자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지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승객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끈 채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남자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않는 듯했다. 그가 다시 퍼스트 클래스로 돌아가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나마 확보한 정보는 값진 수확이었다. 그들의 계획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비행기가 제네바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8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5년간 갈고 닦은 능력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5년 전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단 하나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영혼이었다. 오늘 밤 이 비행기는 단순한 여객기가 아니었다. 이곳은 정의를 위한 심판대이자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지막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을 본 순간 강소연의 의식은 5년 전 그 끔찍했던 시간의 터널로 빨려 들어갔다. 비행기 내부의 안락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의 폐를 채운 것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였다. 모든 것이 생생했다. 동료의 절규, 총성,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던 절망감까지.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5년 전 강소연은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의 요원이었다. 27의 나이에 그녀는 뛰어난 분석력 대담한 현장 침투 능력, 그리고 여러 언어에 능통한 재능으로 상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에게 국정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국가에 헌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신성한 사명이자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그녀의 팀장이었던 최진혁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그녀를 이끌어 주었다. 피닉스 작전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였다. 목표는 신형 스텔스 드론의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빼돌려 국제 무기 암시장에 팔아넘기려던 내부 첩자와 그 배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몇 달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서연은 조직의 핵심 인물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위장 신분으로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최종 거래가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를 알아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작전 당일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주변에는 짙은 어둠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거래 현장의 구매자로 위장하여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녀의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동료였던 김민준 선배는 외부에서 저격수로서 그녀를 엄호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작전 전체를 지휘하며 안전 가옥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서연은 귀 속의 초소형 통신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침착하게 약속된 임무를 기다렸다. 마침내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거래 대상인 조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서연이 찾던 기술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몇 마디 대화가 오간 후 서연은 하드 드라이브를 건네받았다. 이제 그녀가 약속된 신호를 보내면 외부에 대기하던 특수팀이 진입하여
현장을 급습할 터였다. 그녀가 막 신호를 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고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광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함정이었다. 정보가 샌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통신장치에서는 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서연아, 피해의 함정이야. 놈들이 우리 위치를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통신은 끊겼고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반격에 나섰다.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에 의지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총을 쏘았다. 수년간의 훈련이 그녀의 몸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다. 몇 번의 교전 끝에 창고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다. 바닥에는 조직원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그들이 가져왔던 하드드라이브는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창고 밖에서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가슴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서연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민준은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넌 꼭 살아야 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동료의 온기가 사라진 손을 붙잡고 서연은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작전 실패와 동료의 죽음.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실패로 돌렸다. 국정원으로 복귀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였다. 그녀는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수십 번이고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다.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었는가? 왜 작전이 실패했는가?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혁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그녀 앞에 내밀었다. 디지털 포렌식 긴급 감정 결과 보고서. 그곳에는 서연이 사용하던 보안 통신 장비에서 작전 직전 정체불명의 외부 서버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 시간, 데이터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조작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 보였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팀장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최진혁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때 그녀에게 향했던 따뜻한 신뢰의 눈빛이 아니었다. 경멸과 실망,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낯선 눈빛이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자네를 가리키고 있네, 강서연.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최진혁에게 매달리며 결백을 호소했다. 누군가 제 장비를 해킹했거나 아니면 이 보고서 자체가 거짓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팀장님은 저를 믿으시잖아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실망이다, 강서연. 정말 큰 실망이야.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국가 반역죄로 기소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직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그녀를 조용히 내보내는 길을 택했다. 최진혁은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나듯 국정원을 떠나야 했다. 조직을 나오는 마지막 날, 그녀는 텅 빈 사물함을 정리하며 민준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손에 쥐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명예 동료, 그리고 그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신념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배신자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깊은 흉터로 남았다. 그 흉터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아물지 않았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승무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악몽을 꾼 것 같군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악몽. 그래, 지난 5년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악몽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을 끝낼 시간이 왔다. 눈앞의 최진혁이 바로 그 악몽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고 다시 눈앞의 현실에 집중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주저앉히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녀는 죽은 김민준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최진혁이 5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올 차례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최진혁과 미하일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제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피닉스 작전은 5년 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불꽃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켰다. 아까 잠시 엿들었던 대화 내용과 5년 전의 기억들을 조합하며 최진혁의 계획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제네바 은행의 비밀 계좌, 그리고 최종 프로토콜. 아마도 그는 5년 전 탈취했던 드론 기술의 최종 버전을 미하일에게 넘기고 그 대금을 비밀 계좌를 통해 세탁하려는 것일 터였다. 그렇다면 그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거래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스위스 당국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최진혁은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증거에 달려 있었다. 최진혁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서연은 그 증거를 이 비행기가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난 강서연의 눈빛은 이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눈앞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비행기 창밖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최진혁과 미하일, 그리고 그들이 꾸미는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계획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완벽한 정의의 실현을 원했다.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켰다. 아까처럼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미하일의 직감이 발동했고 최진혁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을 것이다. 같은 방법을 다시 사용한다면 분명 꼬리를 잡히고 말 터였다. 서연은 다른 접근법을 모색했다.
정면 돌파가 어렵다면 우회로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기내 와이파이 접속 화면에 머물렀다. 모든 승객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공용 네트워크가 어쩌면 가장 큰 허점일지도 몰랐다. 제허연은 고도로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 VPN을 여러 개 경유하여 자신의 IP 주소를 완벽하게 세탁했다. 이제 그녀는 유령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어 디지털 망속을 유영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업체의 라우터였다. 항공사 서버보다 보안이 허술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기본적인 보안 프로토콜만 갖추고 있을 뿐 그녀와 같은 전문가의 침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지만 빠르게 화면 위를 오갔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그녀는 수많은 코드라인을 조율하며 라우터의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녀는 라우터의 관리자 권한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녀는 이 비행기 안에 모든 데이터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즉시 퍼스트 클래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미러링하여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하도록 설정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패킷이 그녀의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대부분은 영화 스트리밍이나 인터넷 검색 같은 의미 없는 정보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인내심을 갖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진혁과 그의 일행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맥시 주소를 특정하여 그들의 데이터만을 따로 필터링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최진혁 일당이 주고받는 모든 디지털 정보의 흐름이 펼쳐져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통신 내용은 강력한 군사 등급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지금 당장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연이 노리는 것은 암호화된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껍데기, 즉 메타데이터에 집중했다. 데이터를 주고받은 시간,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데이터를 보낸 서버와 받는 서버의 주소. 이 정보들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최진혁의 옆에 앉아있던 수하 중 한 명의 노트북에서 주기적으로 작은 크기의 데이터 패킷이 외부의 특정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마치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즉시 그 외부 서버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마침내 드러난 서버의 최종 위치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데이터 센터였다. 서연은 자신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소유주에 대한 긴급 조회를 요청했다. 아르고스 인터내셔널. 응답으로 돌아온 회사 이름은 낯설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데이터 관리 및 컨설팅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이 회사가 단순한 위장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피닉스 작전 당시 수집했던 방대한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짚어 보았다. 그때 기억의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잊혔던 이름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르고스. 피닉스 작전의 배후로 의심되었던 무기 밀매 조직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했던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와 이름이 같았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곳이었다.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5년 전 끊어졌던 고리가 마침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과 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나 배신이 아니었다.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국제범죄조직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진혁이 구축한 거짓말의 네트워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깊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국가 안보를 담보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워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수많은 요원들이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지만 그녀는 더욱 냉정해져야 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제네바에서 그들이 만나려는 최종 인물은 누구인가? 미하일은 단순한 브로커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진짜 몸통이 있을 터였다. 서연은 아르고스 인터내셔널의 서버를 직접 해킹하기로 결심했다. 비행기 안에서 국제범죄 조직의 서버에 침투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진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수십 개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여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시스템의 과부하를 주지 않는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서버의 방어벽에 접근했다. 마치 겹겹이 잠긴 강철 금고의 다이얼을 하나씩 돌리는 것처럼 그녀는 극도의 집중력으로 보안 코드를 분석하고 해체해 나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비행기는 서서히 유럽 대륙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버 방어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오래된 백업 시스템에 남아있는 관리자 계정의 취약점이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서버의 내부 디렉토리 구조가 나타났다. 성공이었다. 그녀는 즉시 최근 접속 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제네바 미팅 최종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문서였다. 문서는 열리지 않았지만 파일 정보에는 문서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이니셜이 남아있었다. AV.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 이니셜을 알고 있었다. 알리스터 벤스, 에일리스테일 벤스. 영국 귀족 출신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 무기 암시장을 주무르는 그림자 속의 제왕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자였다. 피닉스 작전의 최종 목표였지만 언제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바로 그 남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진혁은 제네바에서 알리스터 벤스를 직접 만나 5년 전 탈취했던 기술의 최종 버전을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천문학적인 돈과 조직 내에서의 더 높은 지위를 약속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장 추악한 반역 행위였다. 서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일의 크기가 워낙 큰 데다 기내 인터넷 속도가 느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순찰하던 최진혁의 수하였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서연의 자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태연한 척 화면을 기내 영화 채널로 전환했지만 파일 다운로드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옆에 멈춰 서서 잠시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다행히 남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최진혁과 알리스터 벤스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왔다. 비록 암호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의 네트워크는 이제 그녀의 소나귀 안에서 그 추악한 실체를 모두 드러냈다. 결정적인 증거 파일을 손에 넣었지만
강서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최진혁의 수하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순찰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평범한 승객으로 위장한 채 숨을 고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훈련된 감각은 비행기 내부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의 발소리, 승객들의 작은 뒤척임, 엔진의 단조로운 소음까지.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전장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예리한 감각망에 한 남자가 포착되었다. 이코노미 클래스 앞쪽에 앉아있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양인 남자였다. 그는 다른 승객들처럼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낡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주기적으로 책의 페이지를 벗어나 퍼스트 클래스 구역을 향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목표물을 끈질기게 관찰하는 날카롭고 집요한 눈빛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수많은 험지를 거쳐온 듯한 낡은 가죽 재킷과 그의 손목에 찬 투박한 시계는 그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남자는 주변을 의식하며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다. 최진혁의 수하가 지나갈 때면 그는 즉시 책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웠다. 프로였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의 움직임과는 다른 종류의 노련함이었다. 좀 더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 서연은 그의 정체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경쟁 조직의 요원 혹은 사설 정보기관의 해결사 아니면 언론인. 그녀는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승무원을 불러 담요를 하나 더 요청했다. 승무원이 그녀의 자리로 오는 동안 그녀는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펜은 계산된 각도로 굴러가 정확히 그 남자의 발밑에서 멈췄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허리를 숙여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가 펜을 건네주기 위해 서연에게 몸을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것을 좇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동질감. 그의 눈은 당신도라고 묻고 있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좁은 비행기 안에 같은 목표를 가진 또 다른 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큰 힘을 얻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최진혁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몇 분 뒤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1분 후 그 남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모든 것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남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갤리, 5분 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 역시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5분 후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기 위해 갤리로 향했다. 잠시 후 그 남자도 음료를 찾으러 온 것처럼 갤리에 나타났다. 갤리는 좁았지만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마치 각자 다른 용물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레오 마틴입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죠. 서연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최진혁을 쫓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얼마나 됐죠? 레오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의 부패 혐의를 추적하다가 그가 국제 무기 밀매 조직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번 제네바 출장이 그 증거를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국정원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 그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최진혁의 또 다른 수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경계심을 이해했다. 지금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냥 5년 전에 최진혁에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죠. 당신이 찾는 증거,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몸을 살짝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렇다 할 증거 없이 그림자만 쫓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을 잠시 켰다.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했던 암호화된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화면에 띄워 그에게 슬쩍 보여주었다. 파일의 이름과 마지막 수정자의 이니셜 AB를 본 레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세상에, 알리스터 벤스. 정말로 그와 연결되어 있었군. 이걸 어떻게 손에 넣은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지만 암호를 풀고 세상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고철 덩어리 안에 갇혀 있고요. 서연의 말에 레오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혼자서는 힘들겠군요. 같이 합시다. 당신은 기술과 정보가 있고 나는 이 정보를 세상에 퍼뜨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험하지만 강력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특종 기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내 지시에 따라줘야 합니다. 레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나 역시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죠?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짧고 빠르게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레오는 자신이 가진 위성 통신 장비를 이용해 외부의 조력자에게 암호 해독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위성 통신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최진혁 측에서 즉시 감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하며 통신을 시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의 대화는 승무원이 갤리로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모르는 사람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울 동지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새로운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최진혁의 수하가 이번에는 레오 마틴의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갤리에서의 짧은 만남을 의심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자신 때문에 애꿎은 민간인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레오에게 눈짓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다. 레오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깊은 잠에 빠진 여행객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비행기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이제는 강서연과 최진혁의 1대1 대결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그것을 덮으려는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첫 번째 전장은 바로 고도 3만 피트 상공의 좁은 비행기 내부였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소연과 레오 마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진 순간 비행기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의지와 추악한 거짓이 충돌하는 심리적 전쟁터가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레오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공세로 전환할 때였다. 그녀는 최진혁을 흔들어야 했다. 그의 철옹성 같은 평정심에 균열을 내고 그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어야 했다. 그래야만 그가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그 틈을 파고들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정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최진혁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5년 전 피닉스 작전의 핵심 멤버들만이 공유했던 비상구두 암호였다. 불사조는 재 속에서 2번 운다. 작전의 최종 단계에 돌입하기 직전 혹은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퇴각해야 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신호. 이 암호를 아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작전 총지휘관이었던 최진혁 현장에서 사망한 김민준 그리고 작전의 핵심 요원이었던 강서연 자신. 최진혁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와 사라진 자만이 아는 암호였다. 만약 그 암호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는 유령을 마주한 것과 같은 충격에 빠질 터였다. 서연은 다시 한번 기내 와이파이 라우터에 은밀하게 접속했다. 이번에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라우터를 경유하여 익명의 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발신지를 완벽하게 위장하여 마치 기내 시스템 오류로 발송된 정크 메시지처럼 보이게 할 작정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수십 개의 가상 노드를 거쳐 메시지 패킷을 생성하고 그것을 최진혁의 태블릿으로 전송할 경로를 설정했다. 모든 과정은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한편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최진혁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제네바에서의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자신감이 넘쳤다. 5년간 공들여온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알리스터 벤스와의 거래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될 것이었다. 강서연이라는 과거의 작은 오점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태블릿 화면. 중앙에 작은 팝업창 하나가 떠올랐다. 시스템 점검 안내라는 평범한 제목이었다. 그는 무심코 창을 닫으려다 그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불사조는 재 속에서 2번 운다. 순간 최진혁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어떻게 이 암호를 죽은 김민준의 유령이라도 나타났단 말인가? 아니면 설마 강서연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을 터였다. 그런 그녀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자신의 개인 태블릿에 이런 메시지를 보낼 능력도 없어야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강서연이 이 비행기 안에 있다면, 그녀가 5년간 복수를 준비해왔다면 갑자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변수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미하일과 수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미묘한 손짓으로 자신의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호원은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즈니스 클래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눈빛은 더 이상 여유로운 권력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먹이를 찾는 독사처럼 기내의 모든 승객을 한 명 한 명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승객들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잠들어 있는 승객 영화를 보고 있는, 승객 책을 읽고 있는 승객 모두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최진혁의 눈에는 그 모든 평범함이 의심스러운 위장으로 보였다. 저 여자 혹시 강소연이 변장한 모습이 아닐까? 저 남자 그녀와 한패가 된 조력자는 아닐까? 편집증적인 의심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미하일마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알리스터 벤스의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강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최진혁의 반응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불안한 손짓, 그리고 그의 수화가 풍기는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심리전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왔다. 최진혁의 수아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바퀴 둘러본 후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그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최진혁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는 수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잠시 후 수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다급하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기내 와이파이 접속자 목록을 확인하거나 외부의 보안팀의 비상연락을 시도하는 것일 터였다. 서연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가상 경로를 파기하고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들이 아무리 추적하려 해도 그 끝에는 텅 빈 허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진혁은 이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가 느끼는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갈 터였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동맹에게 신호를 보낼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승무원을 불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설탕이나 크림은 빼고요. 그것은 레어와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다. 1단계 작전 성공. 적은 혼란에 빠졌음.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있던 레어는 그 말을 듣고 책을 넘기는 척하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침묵의 파트너십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히 어둠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기내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진혁은 더 이상 이 비행의 종착지인 제네바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자신을 옥죄어 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찾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한때 사냥꾼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이 쫓기는 사냥감의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쫓는 사냥꾼 강서연은 차가운 미소와 함께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진혁의 심리적 방어선에 균열을 내는데 성공했지만 강서연은 그것이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 균열을 파고들어 그의 거짓된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그 한 방은 바로 그녀가 5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준비해온 모든 증거의 집약체, 피닉스의 유언이라 이름 붙인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최진혁의 배신을 입증할 통신기록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의 복원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가지였다. 첫째, 이 고도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 둘째, 해독된 파일을 비행기가 제네바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국제 사법기관에 동시에 전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최진혁과 그의 수하들의 감시망 속에서 해내야만 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5년 전 죽음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레오 마틴과의 2번째 접선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한 방법이 필요했다. 서연은 일부러 자신의 태블릿을 복도 바닥에 떨어뜨렸다. 태블릿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잠시 쏠렸다. 그녀는 당황한 척 허리를 숙여 태블릿을 집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USB 메모리를 좌석 밑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레오를 향해 아주 짧게 좌석 밑을 가리키는 눈짓을 보냈다. 레오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잠시 후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그 메모리를 손에 넣어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한 호흡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진혁의 수하는 2사람을 의심스럽게 지켜보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기에 별다른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레오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보낸 파일의 복사본과 함께 암호 해독을 위한 몇 가지 단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의 위성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면 즉시 발각될 겁니다. 통신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신호를 주면 화장실로 가서 외부 조력자에게 이 파일을 전송하고 즉시 암호 해독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런은 메시지를 읽고는 마른 침을 삼켰다. 비행기 화장실에서 위성통신을 시도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짓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믿기로 했다. 이제 서연은 그들을 위한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다시 기내 와이파이 라우터에 접속했다. 이번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감시나 메시지 전송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과부하를 일으켜 최진혁 수하의 감시 시스템을 마비시킬 생각이었다.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안 진짜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그녀는 디지털 연막을 피워 올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비행기 내의 모든 승객들의 디바이스가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증폭시켜 라우터로 되돌려 보내는 작은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공격의 축소판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기내 네트워크는 몇 분간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고 최진혁의 수아는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다. 바로 그 짧은 시간이 레오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레오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이번 신호는 승무원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녀는 레오의 좌석 번호를 말하며 아까 펜을 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초콜릿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했다. 승무원이 레오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순간 레오는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세면도구 파우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위성통신 단말기가 숨겨져 있었다. 레오가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망설임 없이 코드를 실행시켰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 로그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잠시 후 예상대로 최진혁 수아의 노트북 화면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연결 오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이제 노트북에 쏠려 있었다. 같은 시각 화장실 안에서 런은 덜리는 손으로 위성 단말기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는 셔츠로 단말기를 감싸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뒤 전원을 켰다. 좁은 공간 안에서 단말기가 위성 신호를 찾는 삐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시간이었다. 마침내 희미하게 연결 신호가 잡혔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서연이 준 파일을 외부의 안전한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전송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렸다. 데이터 바이트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 밖의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똑똑, 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모든 장비를 파우치에 다시 집어넣고 병이 물을 내렸다. 잠시만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는 일부러 배탈이 난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른 승객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놀란 최진혁의 다른 수아 한 명이 화장실 쪽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과부하를 조금씩 줄여 시스템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위장했다. 최진혁의 수아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료에게 별일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레오의 노트북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숨긴 후 땀으로 젖은 얼굴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수에게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장거리 비행은 역시 힘드네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수아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가장 위험한 고비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런은 자리로 돌아와 서연에게 눈짓으로 성공 신호를 보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닉스의 유언은 세상 밖으로 나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레오의 조력자인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이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터였다.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비행기가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암호가 풀리고 모든 진실이 담긴 파일이 약속된 곳으로 전송되어야만 했다. 기계 속의 유령은 이제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진혁의 내면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부글거렸다. 익명의 메시지가 심어놓은 불안의 씨앗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 의심으로 자라났다.
그는 더 이상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손으로 뿌리 뽑아야만 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충혈된 눈은 폭발 직전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수에게 눈짓으로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린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려는 듯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강서연,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심의 화살표는 결국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여자.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했다. 마침 강소연은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유인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다. 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갤리는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간이었지만 마침 그 순간은 잠시 비어 있었다. 좁은 공간에 단둘만 남게 되자 최진혁은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강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수와 살기가 동시에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맑고 차가웠다. 최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연극을 할 셈인가 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군. 배신자의 얼굴은 원래 이렇게 두꺼워지는 법이지. 그는 일부러 배신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5년 전 그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단어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는 비열한 의도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조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배신자라는 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최진혁 국장님. 그녀가 그의 직책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상의 시인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내년 지시였군. 그 가짜는 메시지도 시스템 오류도. 대체 무슨 꿍꿍이지 죽은 동료의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서연은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깊어서 최진혁은 마치 자신의 추악한 영혼을 전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복수라. 그런 단순한 감정은 5년 전 국정원을 나오던 날 전부 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진실뿐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좁은 갤리 안을 울렸다. 최진혁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은 5년 전에 이미 밝혀졌어. 네가 정보를 팔아넘겼고 그것 때문에 김민준이 죽었지.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켰고 너도 인정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이 비행기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휘 권력 그리고 물리적인 힘까지. 모든 면에서 자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오만한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조용히, 그러나 그의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르고스 인터내셔널.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진혁의 웃음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거지? 그것은 자신과 조직의 최상층부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칼을 뽑아든 집행자처럼 그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던졌다. 취리히에 있는 유령 회사죠. 무기 밀매와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5년 전 피닉스 작전 때부터 당신의 충실한 파트너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채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하나가 최진혁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반박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위압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럼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알리스터 벤스.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최진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야수처럼 돌변하여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어떻게 그 이름까지? 대체 누구냐 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힘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기술을 이용해 그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뿌리쳤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최진혁은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 전에 연약했던 신입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당신이 5년 전 묻어버린 진실은 죽지 않았어요. 김민준 선배의 피 속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내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불사조처럼요. 제네바에서의 미팅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최진혁은 갤리에 홀로 남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권위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초라한 배신자의 맨얼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강소연 그녀는 복수를 위해 지난 5년간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칼날이 자신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것이 이 비행기 안에서 끝장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영혼은 이미 서연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은 후였다. 갤리에서의 대면 이후 최진혁의 자리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서연의 마지막 말은 그의 귓가에서 독처럼 퍼져나가며 그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제네바에서의 미팅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이 모래알처럼 허물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은 그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조여오고 있었다. 이대로 제네바에 도착한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리스터 벤스의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일지도 몰랐다. 공포는 그의 이성을 집어삼켰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이성을 잃은 짐승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폭력뿐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자신을 살피던 수하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방법이 없다. 소란을 일으켜 무슨 수를 써서든 저 여자 손에 있는 태블릿을 빼앗아. 필요하다면 부러뜨려도 상관없어. 데이터만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면 돼. 당장 실행해. 그의 명령은 더 이상 치밀한 지략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도박꾼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수하들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비행기 안에서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최진혁의 눈에 서린 살기를 본 순간 그들은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명은 이코노미 클래스 쪽으로, 다른 한 명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복도에 서서 서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폭풍 전야의 불길한 정적이 기내를 감쌌다. 바로 그 순간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있던 레오 마틴의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빈 메시지 하나만 떠 있었다. 약속된 신호였다. 외부의 조력자가 마침내 피닉스의 유언의 암호를 해독했다는 의미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레오는 책을 읽는 척하며 서연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었다. 서연 역시 레오의 신호를 확인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켜고 미리 준비해둔 보안 프로그램을 열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버튼만이 존재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서버로 암호가 해독된 파일을 동시에 전송하는 마지막 심판의 버튼이었다. 그녀가 막 손가락을 움직이려던 그 찰나 최진혁의 계획이 먼저 시작되었다. 이코노미 클래스 쪽으로 갔던 수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 승무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당신들 서비스가 이게 뭐야? 술 한 병 더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야? 그의 난동에 주변 승객들이 모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승무원은 당황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욱 난폭하게 행동하며 주변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완벽한 연기였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의 주의가 그 소란에 쏠린 틈을 타 다른 수하 한 명이 번개처럼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서연을 얕보았다. 그의 손이 태블릿에 닿기 직전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반쯤 회전시키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관절 기술을 이용해 그의 팔꿈치를 역으로 꺾어버렸다. 크악!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훈련받은 전문가였다. 고통을 참아내며 반대쪽 손으로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녀를 의자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순식간에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변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레오 마틴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휘둘러 서연을 공격하던 남자의 등을 힘껏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잠시 비틀거렸다. 그 틈을 이용해 서연은 완벽하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급소를 향해 정확하고 빠른 타격을 날렸다. 남자는 몇 번 저항해 보려 했지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서연의 강력한 팔꿈치 공격이 그의 명치에 적중했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소란을 피우던 다른 수하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보고는 승무원을 뿌리치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내식 카트에서 빼낸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서연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이었다. 그는 태블릿을 박살내기 위해 와인병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승객들의 비명이 절정에 달했다. 바로 그 순간 기내의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재킷 안쪽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외쳤다. 에어 마셜 모두 엎드려. 그는 바로 기내에 잠입해 있던 항공보안관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달려드는 수하의 앞을 가로막고 능숙한 제압술로 그의 팔을 꺾어 와인병을 떨어뜨리게 했다. 수하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보안관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승객들의 비명 보안관의 고함, 그리고 몸싸움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레오와 보안관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의 마지막 버튼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최진혁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다. 안 돼.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의 손가락과 태블릿 화면만이 확대되어 보였다. 시간은 영혼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 끝이 화면에 닿았다. 전송 중, 트랜스미팅.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는 짧았다. 하지만 그것은 최진혁의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잠시 후 메시지는 전송 완료, 트랜스미티드로 바뀌었다. 끝났다. 피닉스의 유언은 세상 밖으로 풀려났다. 5년간 그녀가 지켜온 진실의 불꽃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최진혁이 쌓아올린 거짓의 제국을 남김없이 불태울 것이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최진혁의 수하 2명은 보안관과 승무원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어 결박당했다. 기내는 여전히 충격과 공포로 술렁였지만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정적이 서연과 레어, 그리고 최진혁 사이에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옷은 흐트러지고 입가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최진혁을 향해 고요한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마침내 실현된 정의에 대한 고요한 확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비행기 안의 물리적인 혼란은 항공보안관과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다. 최진혁의 두 수하는 단단히 결박된 채 승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기내 뒤편 공간으로 격리되었다.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 예기치 못한 기체 이상과 일부 승객의 소란 행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통제된 상황이라며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한번 깨진 평온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승객들은 여전히 충격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 수근거리며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졌던 비현실적인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기내의 소란이 잦아드는 것과는 반대로 지상에서는 거대한 디지털 폭풍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서연이 전송한 피닉스의 유언은 레오 마틴의 언론 채널과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의 보안 서버로 정확히 전달되었다. 파일이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전 세계의 뉴스 속보 알림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깨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신이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대규모 국가 안보 스캔들 연루 의혹.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암호가 해독된 파일 속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최진혁, 알리스터 벤스, 아르고스 인터내셔널 같은 이름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5년 전 실패로 끝났던 피닉스 작전에 감춰진
진실 최첨단 드론 기술의 불법 거래 정황,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던 최진혁은 살아있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는 물리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그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는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속보기사의 제목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 역시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힐끗거렸다. 한때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국제적인 범죄자이자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지고 오직 잿빛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는 스마트폰 화면 속의 글자 몇 개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조용한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를 너무나도 얕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버린 잿더미 속에서 정말로 불사조가 되어 날아올랐다. 강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속보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난 세상의 몫이었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와는 다른 종류의 간죄어주에 가져옮겼다.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병사의 깊은 피로감, 그리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정의에 대한 고요한 확인. 그녀는 눈을 감고 5년 전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동료 김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선배,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옆에서는 레오 마틴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후속 보도를 조율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흥분이 교차했지만 그는 서연을 향해 이따금씩 경의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국적도 소속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진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맺어졌던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동맹보다도 강하고 순수했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제네바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만년설이 쌓인 스위스 알프스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은 방금 전까지 기내에서 벌어졌던 인간들의 추악한 드라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 하강은 대부분의 승객에게는 길고 끔찍했던 비행의 끝을 의미했지만 최진혁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추락하는 지옥으로의 하강이었고 강서연에게는 마침내 되찾은 새로운 삶을 향한 착륙이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가벼운 마찰음을 냈다. 마침내 제네바의 땅을 밟은 것이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창밖으로 쏠렸다. 활주로 한쪽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스위스 연방경찰 소속의 경찰차와 검은색 세단들이 경광등을 소리 없이 번쩍이며 도열해 있었다. 누가 봐도 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기내의 공기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띵동.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고 비행기는 게이트에 완전히 정지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비행기의 출입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스위스 경찰관 여러 명이 기내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퍼스트 클래스로 향했다. 그들은 최진혁의 좌석 앞에 멈춰 섰다. 맨 앞에 선 경찰관이 유창하지만 기계적인 한국어로 말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국제 공조 절차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최진혁 씨,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로의 적색 수배에 따라 발부된 국제체포영장에 의거하여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컥.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다. 최진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힘없이 자리에서 끌려 나왔다. 한때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비행기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지막으로 강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고 길었던 비극의 마지막 장면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길었던 착륙은 그렇게 끝이 났다. 최진혁이 스위스 경찰의 손에 이끌려 비행기에서 사라진 후 기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승객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텅 비어버린 퍼스트 클래스 좌석과 비즈니스 클래스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국가적인 거학을 쓰러뜨린 미스터리한 여인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스위스 연방경찰 소속의 다른 요원들과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기내로 들어왔다. 그들은 먼저 항공보안관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곧장 서연과 레어 마틴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주인공인 두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 길고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의무가 있었다. 그녀와 레어는 다른 승객들과 분리되어 특별 통로를 통해 공항 내부의 귀빈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스위스 당국과 국정원에서 급파된 조사팀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진술을 했다. 서연은 자신이 확보했던 모든 증거 데이터의 원본과 5년 전 피닉스 작전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진술은 한치의 막힘도 없었고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았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에서 파견된 고위급 간부 한 명이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따로 대화를 요청했다. 그는 최진혁의 배신으로 땅에 떨어진 조직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온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서연 씨, 아니 강 요원, 조직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조직 내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냈다. 조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최진혁이 앉았던 그 자리, 아니 그 이상의 자리를 약속하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정의롭고 유능한 인재가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왔을지도 모르는 제안이었다. 완벽한 명예회복과 화려한 복귀.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년 전 저는 조직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의 도움이 아니라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도 과거의 영광에 미련을 두지도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자리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이 밝혀지고 죽은 동료의 넋을 위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간부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나도 멀리 그리고 높이 날아오른 불사조였다. 다시 낡은 둥지 속으로 돌아올 리가 없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귀빈실을 나왔을 때 제네바의 하늘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레오 마틴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엉망이 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특종을 썼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꽤 괜찮은 파트너였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공항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뭘 할 계획입니까? 세상은 당신을 영웅으로 기억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제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스위스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녀의 대답에 레오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길었던 긴장과 어둠을 씻어내는 듯 상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공항 입구에서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의 약속이나 연락처 교환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서 잠시 교차했던 두 개의 선이었고 이제 다시 각자의 궤도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제네바 시내의 호텔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며칠 후 전 세계의 뉴스는 최진혁과 알리스터 벤스의 몰락에 대한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피닉스의 유언이 촉발한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각국의 정부와 정보기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알리스터 벤스의 범죄 네트워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수십 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대대적인 개혁과 물갈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고 국가는 그녀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 서연은 레만 호숫가를 찾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몽블랑의 설산 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 감촉은 상쾌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반추했다. 분노와 증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최진혁에 대한 증오도 자신을 버렸던 조직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았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녀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가 운영하는 보안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차세대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다. 서연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힘차게 돌아섰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이 개척해 나가야 할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한 장의 검사 결과지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오늘 밤 비행기 안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녀에게 그 모든 것 이상을 되돌려 주었다. 새로운 새벽이었다. 강서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